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저 수험생하고 저하고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돼서 30일에 내년도 중개사 합격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준비한 강의 첫 자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첫 자료는 이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드러냄이라는 표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모놀로그 정신이라서 나의 정신과 마음을 그리고 혼을 얼마나 강하게 일정 기간 견인할 수 있는가, 또 스스로 얼마나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는가를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의 여행이다. 이게 공부하는 거하고 관련된 저의 견해입니다. 1년간 이 마음을 잘 견지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으로요, 오리엔테이션으로 민법 과목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전개할 건가, 그 전략적인 부분, 두 부분을 주로 전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포지션이 1차 과목입니다. 민법하고 개론 2개 있고요. 그 중에 민법 과목 거기에 해당되고요. 예. 중요도로 따지면 민법을 넘지 못하면 중개사는 합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깊이나 양에 있어서 여타 과목보다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이 민법을 넘지 못하면 합격 못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건 모든 수험생들이 주제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정보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정복해 나갈지 이 부분에 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랜드프로의 전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로지 랜드프로에서만 제가 집필한 이 기본서, 입문서, 그 다음에 요약집, 문제집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 안내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민법 과목의 정의하고 특성 이 부분 짚어볼게요. 민법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민법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뭘로 해결하는 거냐면 민법 전으로 해결하는 과목,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 분쟁의 양상이 임대료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되었든 아니면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하고 근로자도 우리 싸우는 거 뉴스로 많이 보죠. 그것도 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죠. 아니면 소유권에 대해서 옆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분쟁, 이것도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죠. 그렇다면 민법의 관장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을 뭘로 해결하냐면 민법 전으로 해결해요. 민법 전으로. 근데 민법 전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는 개인의 총 숫자가 4천만이 넘잖아요. 그죠? 4천만 명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든 내용을 다 민법 전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못 담아요. 싸우는 양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 민법전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해결할까요? 대법원 판결, 판례로. 민법전에 다 담지 못한 그릇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대법원 판례라는 그릇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그릇이 두 개예요. 하나는 민법전이라는 그릇, 또 하나는 무슨 그릇? 대법원 판결문이요. 대법원 판례라고 그래요. 대법원 판례, 판결문이죠. 판결문, 판례.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양이 어느 게 많을까요? 여기가 10배 더 많아요. 민법 전이 약 1100개인데요. 이게 1100개인데 조문이 1118조예요. 정확하게는. 1118조. 대법원 판례는 저거의 10배 이상 돼요. 분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시험은 주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조문은 5문제 정도예요. 시험은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학습 대상은 어느 거로? 판례죠. 그럼 우리 판례 잡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포기해요. 왜냐하면 판결문 내용을 여러분 실제 접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진짜 판결문을 바로 보시게 되면 판결문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판결문을 보시면 수험생들 다 포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이걸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조문도 좀 보시고 민법전으로 조문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법 이론을 좀 보시고 그걸 사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게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로. 단계를 만든다는 거죠. 단계를. 그러니까 미적분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이렇게 밟아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요리사 역량이에요. 강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던져주느냐, 이 단계를. 그러면 빨리 흡수가 되는 거고, 이 단계를 잘 못 밟아내면 수험생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양이 너무 많아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소중한 인연이 계속 단단하게 이어지느냐는 이 부분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민법 전에 민법을 특성을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난해함. 여기 보실까요? 가장 난해하고 깊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난해하다는 것은 학문적으로요. 학계에서 논문이 매년 몇백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역적으로도 가장 오래돼 있어요. 로마 시대부터 민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민법 있잖아요. 대부분은 로마 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해를 가면서 점점 학문적인 연구를 더해서 깊이가 더 깊어진 거죠. 그 어떤 거는요, 조문 하나에 민법 조문 하나 있어요. 어떤 조문에는 조문 하나 속에 이 조문 하나 속에 관련된 판례가 300개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깊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엄청 깊다는 거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깊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 많아요. 그 2차 과목에 해당되는 중개사법 있잖아요.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법 있죠. 그 과목의 10배 넘어요. 따라서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험 대처 방법은 공부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2차 과목인 중개사법하고 민법을 똑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결론 나온 거예요. 10배 이상 해주셔야 돼요.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자, 그거를 이 난해함을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뚫는 방법. 그거는 이제 제가 제시할 부분이고요. 일단 모든 수험생들은 민법은 난해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정복 안 되면 중개사 합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1순위 찬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민법은 공부한 만큼 득점이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8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와요. 공부 안 하면 40점 나오고 30점 나와요. 공부량에 정확히 비례해요. 비례율을 가져요. 그래서 1순위 찬수 과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치열하게 민법에 매달려 싸우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학문성이에요. 아까 민법이 연역적으로 오래돼서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요. 공법에는 판례라는 게 없어요. 근데 민법에는 판례가 존재하고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부분은 제가 거기서 가교 역할을 할 거예요. 난해한데 이거를요, 판례를 통해 아주 단순화시켜서 여러분한테 먹기 좋게 요리를 딱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난해함을, 이 학문적 성격을 제가 뻥 뚫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단순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저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 학문적인 거에 이걸 자꾸 치우쳐서 공부를 하시면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학문적으로 따라가면 너무 깊어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학문적인 논의나 고찰은 시험 끝내고 나서 합격하시잖아요. 합격한 이후에 그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때. 대학원을 가시든 그 이후 과정을 밟으시든 합격 이후의 과정으로 학문적인 고찰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냐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객관식 오지선다를 풀어내는 거예요. 1분 안에. 그죠? 거기에 맞는 수험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지. 학문을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민법 1년에 턱도 없어요. 민법만 3년 해도 모자라요. 저걸 다 떼려면. 그러니까 우린 1년 안에 6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최대한 강사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제가 여러분 맞게 그 시험에 맞는 시험 전략을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민법 이야기는 우리 일상생활 이야기라서 대부분 사례로 단순화시켜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명료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씨 부부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A씨는 무정자증을 가진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993년에 타인의 정자를 증여받아서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고요.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내 자식이어요?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자를 증여받았죠. 받아가지고 시험관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친생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누구 자식? 내 아이예요. 맞죠?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닌데 내 아이예요. 법적으로. 그죠? 이 남자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하시죠? 예, 그 뒤 이야기 보실게요. 4년 뒤에 부부 사이에 둘째 아이가 뜬금없이 태어났어요. 이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무정자증인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분 어땠을까요? 기뻤다, 황당하다. 무슨 소리야? 기뻤죠. 그리고 이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무정자증이 치료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기뻤죠. 예, 그래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는 아이가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알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기 아이 아니에요.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모르는 남자하고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고 이거를 누구 아이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무정자증이 치료가 됐구나라고. 어이없죠? 예. 아연실색입니다. 이때 필요한 단어가. 그런데 A씨는 둘째 아이를 보호 양육을 하고 감독하면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하염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냥 보냈을까요?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 전까지 누구 아이로 인지를 했던 거예요?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제 생각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아빠 입장에서 A씨 입장에서는 첫째 아이보다 정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둘째 아이한테 정이 많이 갔을 거예요. 첫째 아이는 정자를 증여받은 거였고요. 둘째 아이는 누구 아이라고? 내 아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을 훨씬 쏟았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요. 근데 5살 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기를 못한 거예요. 이미 정은 들었고. 그래서 그냥 보호 양육 감독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리고 잘 갔으면 될 텐데 이 부부가 2013년 부부 갈등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요.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해달라. 이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라고 그래요. 이 두 자식이 누구라고요? 내 자식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입양하고 상속하고도 관련이 있죠. 양육하고 관련이 있고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혼으로 갈라서는 마당에 저 아이를 아빠가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봉착을 한 거예요. 아빠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안 키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예.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첫째 아이는 내가 친생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죠? 둘째 아이는 내 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걸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지를 했단 말이죠. 그죠? 알고도 보호 감독하고 양육을 했죠. 그거는 뭐냐면 입양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추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입양을 한 걸로 봤어요. 그럼 둘 다 내 자식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일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뜬금없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유전자는 하나도 같지 않은데. 자, 이게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의 양상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판결문으로 보시면,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으로 만나시면 굉장히 난해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술을 하지 않아요. 공부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기본서 책을 딱 펴보시면. 근데 우리는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시험은 판결문, 대법원 판례를 내기 때문에. 그럼 거기를 바로 대법원 판례를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계속 만들어서 거기를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잘 치고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합격은. 자, 그래서 민법하고 관련된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셨고요. 그럼 이번 30회 중개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시험 내용에 관한 분석적 고찰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민법은 조문하고 주로 뭐로요? 판례 2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죠. 그릇이 크게 2개인데 여기서는 5문항. 35문항, 합쳐서 40문항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90%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0%. 따라서 우리 공부는 이쪽입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예요. 압도적으로 판례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박스형 문제하고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박스형 문제가 6문제, 사례형 문제가 14문제. 합치면 몇 문제? 20문제. 절반 정도가 이 형태예요. 특히 사례형 보세요. 사례형 문제. 사례형은 갑이, 을이 어떻게 치고받았냐 이 내용을 설문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사례에다가 접목을 하죠. 갑이 요구한 게 뭐다, 을이 요구한 게 뭐다. 이 결론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례에다가 접목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판례 지문만, 예전에는 판례 지문만 쭉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뭐뭐는 뭐뭐하다 이렇게.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어디까지요? 사례로, 판례를 사례로 이렇게, 이걸 사례로 연계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테스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암기를 떠나서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판례를 이해하고 뭐 하시는 걸로? 응용하셔야 돼요. 판례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걸로. 그래야 이 사례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상이 돼서 올해 시험 보기 전에도 사례 문제가 올해는 대세가 될 거다. 그래도 많게는 20문제까지 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례 문제가 20문제까지. 1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박스형 문제예요. 박스형 문제가 6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오지선다면 만약에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4번만 이게 틀렸다 그러면 4번이 틀린 거, 요거 하나만 골라내시면 정답 득점 될 수 있어요. 4번이 틀린 거다. 하나만 맞추면 되죠. 그 말은 1, 2, 3, 5번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몇 번만 알면? 4번만 알면 4번이 틀렸다는 거를 찾아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박스형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요.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역도 틀렸고요. 디귿도 틀렸고 니을도 틀렸어요. 그럼 몇 개가 틀린 거냐면 훨씬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보다 3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저 박스형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루뭉실하게 끝내기를 해서는 득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셔야 돼요.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이걸 맞출 수 있고, 내가 분명히 요거하고 요거는 알겠어. 근데 뭐를 몰라요? 디귿이 긴가민가요.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맞출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틀렸어요. 왜요? 요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완전 다르잖아요. 저기 6문제라는 거는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한 문제에 2.5점씩이에요. 그럼 15점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예요. 15점이. 굉장한 점수의 등락을 가져온 결과가 이거예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기출 지문이 어느 정도 출제되는지 볼까요? 기출 지문이. 몇 프로 정도? 95%예요. 그럼 신규로 처음 나온 문제는 두 문제예요. A형 59번, 62번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출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 학습 내용인 학습 대상물은 전투 대상물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 기출 문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로 보면 엄청 많아요. 이거 양 엄청 많습니다.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 딱 치면 1000개가 넘어요. 판례 하나가. 그거 어떻게 다 해요? 어떻게 다 해요? 그런데 기출 문제는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적게. 충분히 1년 안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카테고리가 시험의 전체 그릇이요. 이 그릇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문제 틀려도요. 이거 두 문제 버려도 합격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잘못 공부하면 못 끝내요. 잘못 공부하면 이것만 계속 파면 못 끝내요. 강사하고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 테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게 양이 많아서 이게 많아서 딴 데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외톨이로.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오래 공부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뭐냐면 외톨이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외톨이로. 외톨이는 늘 힘들어요. 그죠? 예, 위로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언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생활도. 공부도 외톨이로 되는 거는 이게 합격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셔야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진도를 맞춰갈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시면, 외톨이로 공부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공부 잘 될 때는요, 엄청 잘 돼. 치고 올라갈 때. 근데 무너지면 2달 동안 책 한 번도 못 볼 수 있어요. 무너지면, 외톨이는. 왜? 옆에서 받쳐주질 않고 관리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되고 통제되려면 어디로? 시스템 안으로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와요? 시스템 속으로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수험 기간을 줄이는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30회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습 대상물은 이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는 그냥 조금 변형을 해서 내요. 기출문제를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시험은 압도적으로 어디에서? 판례에서. 그 다음에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난이도는요. 민법은 난이도는 거의 일정해요. 조금씩 올라가는데 거의 일정해요. 여기를 충분히 공략하시면 좋은 점수 충분히 1년 안에 획득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했던 특강 내용하고 어느 정도 적중률, 일치율을 보였는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특강 자료를 준비했어요. 쪽집게 100전 특강 문제로. 이게 1년치 학습 내용이에요. 1년치 학습 내용이 이거예요. 할만하시죠? 기본서는 800페이지예요. 800페이지를 압축하고 추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페이지예요. 47페이지만 알면 충분히 합격하고 남아요. 47페이지. 47페이지를 얼마 동안? 1년 동안 저하고 씨름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암기가 안 되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요거예요, 이거. 47페이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 특강 지문하고 우리 실제 30회 시험하고 일치시켰는지 일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치율. 예, 39문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 특강 문제 있어요. 문제하고 우리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대조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제가 시험 치르는 날 바로 시험 문제를 입수해서 제 특강자를 옆에 놔놓고 일일이 확인한 거예요. 다 확인한 거예요. 옆에 보시면 정답 지문 있어요. 41번에 5번 지문, 저 지문, 그죠? 쪽 정답 지문 있죠? 옆에는 제 특강 지문.
하고 몇 번에서 일치했는지를 다 적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족집게 적중문제 특강 6번에 있어요. 6번에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 몇 번 하고요? 6번하고 완전 똑같아요. 100%.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요 정답 지문하고 특강 문제 6번에 6번 지문이요. 6번 지문하고 완전 똑같다는 거죠. 완전 100% 일치해요. 조사까지 똑같아. 여기요. 42번에 3번도요. 42번에 3번도 적중문제 특강 11번입니다. 이건 11번에 몇 번 하고요? 기억, 니은하고 완전 100% 똑같아요. 예, 그래 쭉 분석을 해봤어요. 쭉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쭉 보시게 되면 일치율이 계속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 비어있는 데 있죠. 몇 번? 59번 문제. 요거는 제가 예상 문제를 못 잡았어요. 지문엔 있는데 이 자료에 지문은 있는데 정답 지문하고 일치율이 없어요. 요거 하나를 빼고요. 요거 하나. 이 문제 하나를 빼고요. 59번 문제 하나를 빼고는 우리 문제하고 실제 문제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실제 자료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 자료를 보면서 실제 시험 이렇게 치신 분들의 결과물을 보시면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제 특강 자료에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점수 잘 나오셨어요. 아주 잘 나오셨어. 근데 자기가 좀 빨리 이게 민법이 빨리 정리가 되시면 8월쯤에 정리가 돼버려요. 그냥. 8월 달에 정리가 돼서 그때부터 혼자 외톨이를 공부하세요. 여기가 있어요. 그럼 외톨이는 어디에 벗어나 있다고요? 시스템 밖에 있죠. 저분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봐요, 이분은. 그런 분이 점수가 덜 나왔어요. 일찍 정점을 찍었는데 오히려 점수는 덜 나오신 거예요. 왜요? 안 봐, 이걸 안 보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마무리 특강 자료는요, 수험생이 20년 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20년을 해도 이걸 어떻게 1년 만에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20년 노하우거든요, 20년 노하우를 녹여낸 게 이건데 이거를 수험생이 1년 만에 이걸 따라오겠다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무조건 의존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기본서 보셔야죠. 요약집 보셔야죠. 문제풀이 보셔야죠. 기출문제 보셔야죠. 정리를 못 하세요. 마지막에. 그 효율적으로 정리하려면 강사에 의존적으로 되시면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니까. 그게 공부 시간을 줄이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있지 말고 시스템 안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더 들어오셔야 돼요. 끝으로 갈수록. 시스템 밖에 있지 말고 시스템 안으로. 그래 안정적으로 되세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시험 합격 수기를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걸 PPT로 올려놓을까 하다가 이게 좀 길어서, 자, 30회 수험생 합격 수기를 한번 촘촘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 내용이 우리 사이트 랜드프로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격자분들의 수험 후기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00%요. 자, 몇 분 거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백채연님. 이분 제목은요, 아들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라고 사이트 제목에 썼어요. 백채연님. 민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해서 어려운 내용을 양민 교수님의 자신감 열정으로 이해를 시켜주셔서 남들이 가장 어렵다는 민법을 제일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6, 7회 읽어야 80점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강 듣고 기본서 한 번 읽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본서를 2회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께서 워낙 이해하기 쉬우면서 재밌게 명강의를 해주셔서 실전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단계부터는 인강 강의만 듣고 따로 공부를 안 하고도
가장 쉬운 과목이 돼서 실제 시험에서는 85점을 받았습니다. 85점이요. 근데 기본서는 몇 번 보셨다고요? 2번. 제가 볼 땐 적게 본 거죠. 근데 이분이 커버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특강 자료로 다 적중됐어요. 기본선 2개 보면 2번 보면 60점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맞춘 거예요. 특강 자료로. 공부 시간은요. 공부 시간은 4월부터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했어요. 정확히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적은 거예요.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럼 시험 끝에 와서는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끝에서는? 18시간에서 20시간 한 거예요. 두 번째 분, 84 전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84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법 80점, 개론 40점 맞는 전략을 84 전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개론이 쉬울 때 어려울 때 등락이 너무 커요. 쉬울 때는 확 쉬워요. 어려울 때는 확 올라가요. 이게 안정성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민법은 꾸준하다고 그랬죠. 일정해요. 시험 패턴이. 민법을 80점 가는 게 좋다라는 전략. 그리고 개론은 40점 정도로 꽈락만 넘기자 이런 전략이에요. 그걸 84 전략이라고 그래요. 임모님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현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민법 70점, 개론 45점이에요. 실패하셨어요.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 민법 75점이면 제 책임입니다. 단점이요. 이분이 심화 과정 하나만 수강했어요. 나머지는 수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심화 이론 하나만 했어요. 우리가 이 랜드프로 전체 커리큘럼이 총 8단계거든요. 8단계 중에서 몇 개만요? 하나만 한 거예요. 8분의 1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전체 내용이 습득이 될 수 없죠. 일부만 따라오시고 일부만.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 과정을 전 커리큘럼을 전부 소화하시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한수진님, 이분도 똑같이 84 전략으로 하셨어요. 한수진님, 온라인 회원님이고요. 민법 92.5, 개론 57.5로 합격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위험한 전략이라 이분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92.5 나오는 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 정도면 간평사나 법무사 시험 봐도 이분 붙으셔요. 그 정도로 하신 거예요. 이거 84 전략으로 해요. 이건 개인적으로 권장사항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채택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거 리스크가 있어요. 민법을 80점 이상 간다는 거는 간단치 않으니까요. 세 번째, 김문희님. 교수님 열강에 반했습니다. 하나라도 수험생에게 더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함에도 꼼꼼하고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사례들도 재미있고 기억하기 쉽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랜드프로 기본서도 최고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모의고사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몰랐던 것들도 이해하기 쉬웠고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양민 교수님, 다른 과목도 해주시면 안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럼 회사에서 잘려요. 마무리 100선만 잘 보아도 점수가 확 올라왔습니다. 개론 80점, 민법 87.5 동차 합격하셨습니다. 민법 85 되면 다른 사이트에 거의 수석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분입니다. 네 번째 분 이희영님. 자, 내가 읽는 거는 한글인데 두세 번 읽어봐도 독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근데 교수님 덕분에 생전 처음 보는 민법이 한 번 듣고 짱짱하게 이해가 됐어요. 민법은 양민을 만나기 전과 후로 바뀐다는데 처음부터 양민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이번 30회 1, 2차 동차 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랬어요. 다섯 번째, 신연수님. 노원 랜드프로 야간 수험생입니다. 여기서 수업 들으셨어요. 야간반에. 미술학원 강사 일을 주간에 하고 야간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기억을 해요. 키도 작으시고 야무지셨어요. 시험 당일 오후 5시 31분 카톡 내용이 왔어요. 이분한테 저 카톡을 제가 왜 받게 되냐면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9월달 되기 전에 8월 말쯤에 교수님 저 합격한 것 같아요. 이미 저기 확신이 왔어요. 이미 정점을 찍은 거예요. 8월 말에. 그래 카톡이 저한테 온 거예요. 학원 통해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때 문자가 왔어요. 그래, 공부를 빨리 치고 올라가시면 정상적이면
7, 8월에 대부분 정점을 찍어요. 아, 민법 내가 합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해드려요. 책임지고. 10월 달에 하면 너무 늦어요.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 말. 그때 되면 내가 합격했다 못했다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하고 카톡 교감을 했어요. 모르는 거 질문 몇 개 하시고. 시험 당일 오후 5시 31분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교수님, 점수가 잘 나와서 교수님 칭찬 듬뿍 받고 싶었는데 민법 85점. 너무 아쉬워요. 야간반으로 85점이면 대박이에요. 그죠? 일하고 오신 거거든요. 수업 들은 게 다예요, 이분. 수업 듣고 그냥 그게 다거든요. 수업 듣고 가면 11시니까. 거기서 무슨 공부를 또 하시겠어요. 그런데 민법 85점 맞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타 사이트에서 듣다가 교수님을 만나서 민법 과목이 이렇게 재밌는지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저는 95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95점 목표로 하니까 85점 간 거예요. 이건 중요한 시사 대목이 있어요. 그럼 내가 65점 공부하면 60점, 50점 왔다 갔다 해요. 목표 설정치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분은 95점을 목표로 하니까 제가 2달 전에 그랬어요. 이 판례 내용이 뭐예요? 하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시더라고. 왜요? 자기 목표는 95점이에요. 이것도 용서를 못하는 거죠. 하나를 이거 놓치거나 틀리는 거를. 그 욕심이, 그 열정이 85점을 아주 가볍게 간 거예요. 남들 85점이면 박수 칠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열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받는다고. 85점이라서. 참고로 6번째요. 랜드프로에서 민법 최고 득점자는 몇 점이냐면 95점 받으신 김영민님입니다. 95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 득점 이거요. 보시나요? 네. 정리를 해보시면 50점 목표로 하면 50점 나와요. 그죠? 60점 목표로 하면 최대치가 60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수님처럼 95점 목표로 하면 그 10%를 못 가도요. 85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치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65점 목표로 하면 끊임없이 흔들려요. 이분은 책이 딱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딱 책 한 권. 기본수업 문제집 딱 2권밖에 없어요. 근데 60점 받거나 그 밑에 맞으신 분들은 책이 많으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여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정리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민법 강의를 함에 있어서 민법을 요리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4가지 저만의 노하우, 스페셜한 4가지 비법이 있다면 첫 번째가요. 시스템 민법입니다. 민법은 난해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난해함을 그대로 둬서는 수험생들이 90%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쉽게 전개하는데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 책은 제가 이거 전적으로 다 제가 서술을 한 거고요. 기본서, 입문서, 문제집 모든 책을 다. 그리고 모든 테마 맨 앞부분에는 일목요연하게 체계가 딱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을 항목으로 삼고 있는지 어디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목차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한눈에 보시면 민법의 체계를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식화해놨어요. 그래서 민법이 쉬워지게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요. 예, 그거를 저는 이렇게 시스템 민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스토리 민법입니다. 민법 지루해요. 판결문 보시면 영어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영어보다. 차라리 영어를 주지. 근데 그게 재밌어지려면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입히지 않으면 판례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기억 못해요, 여러분. 왜? 6과목하고 섞여가지고 절대 기억할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려면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머릿속이 쉽게 기억하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장치를. 그게 바로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할 때 꼭 기억하세요. 스토리 하는 거, 스토리 전개하는 거, 이걸 적으셔야 돼요. 농담처럼 던지는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 스토리가.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입혀놨기 때문에. 그냥 판결문을 읽으면 너무 딱딱해서
포기하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동감을 가져가고. 그리고 앞으로 꼭 노트 필기할 때는 적으셔야 될 단어가 판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는 어디 있어요? 기본서에 다 있어. 그 판례를 어떻게 한 거? 풀어낸 거 있어요. 제가 말로. 스토리로 풀어낸 거. 이거를 적으셔야 돼.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1년 동안 기억이 돼요. 지금 본 게 시험 내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입혀야 돼요. 스토리를. 이거를 제가 끊임없이 제공할 거예요. 저는 인터넷 네이버 기사를 보면서 매번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던져줄까를 매번 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제 카톡 창에는 그래. 카톡에는 하루에 200개 이상 저장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요 뉴스거리를 여러분 학습 재료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질까?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200개 이상 저는 늘 저장을 해요. 저 뉴스 보면 저게 학습 재료로 쓸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한테 던지고. 그래야 이게 스토리가 입혀지니까. 이게 저만의 두 번째 노하우고요. 세 번째는 만족도예요. 여러분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득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바로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을 결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1년을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족도에 있어서 최상을 지향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강한 민법입니다. 스트롱 민법.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하지만 좀 지나면 지금보다 하이톤 2배 정도 올라갈 거예요. 좋으시는 분이 없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강력한 에너지하고 열정으로 여러분을 1년 동안 견인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특별함으로 여러분을 1년 동안 재밌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민법하고 같이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시험에서 이기는 민법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공부하면 안 되는가?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지는 민법이에요. 재도전 하시는 분은 이렇게 공부한 거고요. 1년에 단기 합격하신 분은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암기보다요. 기본서의 기본맥, 이 기본맥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거꾸로 하면 뭐를 먼저 하시면 돼요? 거꾸로 하시면 문제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 암기하시면 지는 민법 하는 거예요. 올해 특히 문제 이거 암기하신 분들 점수 안 나오세요. 그냥 문제를 암기하고 계세요. 문제를 암기하는 거는 기억이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 득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득점이. 그래서 문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뭐를요? 기본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이나? 기본서 몇 번을? 이게 학습 목표치가 되는 거죠. 몇 번을? 5번이에요. 기본서 5번. 5번을 기본서를 독파하셔야 돼요. 5번. 그리고 오늘 목표치는 기본서 5번입니다. 저 밑으로 가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특히 내년에는 올해가 30회가 짝수의 홀수예요. 30회가 짝수회죠. 29회는 시험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28회는 쉬웠어요. 짝수회가 늘 쉬워요. 평균 10점 이상 올라가요. 점수가. 그럼 내년에 32회죠. 31회예요. 31회. 내년에 공법 무조건 어려워요. 민법 무조건 어려워요. 올해보다 10점 미만 어려워요. 10점 이상 어려워요. 다운될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운이라고 그래요. 그걸 극복하는 게 우리 실력이고요. 5회 이상 하셔야 돼요. 5회 이상. 이거 다 3회하고 아까 어떤 수험생 2번 보셨다고 그랬죠. 2번 보고 85점 나오셨죠. 그건 운이에요. 그분. 저 특강 지문으로 해결한 거야. 그분은. 정말 운이야. 그분은. 천운이 온 거죠. 천운이. 2번 보시고 민법 85점 못 가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 기대하는 거 불가능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분은 천운이 온 거예요. 천운이 올해.
5번입니다. 이게 되셔야 80점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분서 기본맥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문제 암기는 차선이야, 차선. 두 번째는요, 스쳐 지나는 공부가 아니라 오래 기억나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는 시험장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뇌가. 여러분 랩 들으시나요? 라디오에서? 가사 기억하세요? 1도 기억 안 나죠? 지나갔죠? 1도 기억 못해요. 그거 꽝이에요. 그건 시험 자료로는 꽝이에요. 그냥 리듬은 탈 수 있을지언정 리듬 타고 내가 춤을 출 수 있어요. 그죠? 그 내용, 정보 내용은 하나도 인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시험 푸는 거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가져가야 돼요. 오래 기억나는 거. 그래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암기 비법이에요. 암기 비법을 계속 들을 거예요, 제가. 그거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시험 공부량을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색깔 있는 펜을 꼭 책에다 활용하셔야 돼요. 색깔이요. 형광펜이나 색연필을. 그래야 빨간 줄이나 초록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강약 조절이 되셔야 돼요. 강약 조절. 그래야 책이 800페이지에서 양이 줄어요. 얼마로? 47페이지로. 그 밑줄 근 것만 읽으면 이게 47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밑줄을 안 그어버리면 8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 밑줄을 어떻게 긋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양을 줄이는 선결 작업을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스토리 입혀놓은 거를 꼭 적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전체 스토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나요. 그럼 공부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거든요. 스토리 꼭 기억하시라는 거, 적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출문제예요. 아까 기출문제 제출제율은 95%예요. 사설 모의고사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출판사에서 이게 매출액이 오르거든요. 이걸로 장사를 해요. 이거 봐야 된다고. 수험생들 불안을 조장을 해요. 그럼 수험생들은 안 보면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안 보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안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가 총 몇 회분이요? 30회요. 한 해당 몇 문제? 한 해당 40문제. 40문제죠. 지문이 몇 개 한 문제? 5개. 그럼 한 해당, 한 회차에 지문이 몇 개가, 지문 몇 개가 구성된 거예요? 200개 지문이 만드는 거예요. 200개 지문이. 200개 지문이 몇 회차가? 그럼 지문 몇 개요? 6,000개. 이걸로 넘쳐요. 차고 넘쳐.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엉뚱하게 여기를 왜 쫓아가냐, 이거 장사꾼에다 말려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걸 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불안하면 자꾸 풀어, 이거. 풀게 만들어. 그게 장사꾼이죠. 여기저기 많이 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될 건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또 복습하고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90% 나와요. 새로운 문제는 3문제, 4문제예요. 3문제, 4문제.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여지껏 계속 그랬어요, 민법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이걸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게 있어. 그런 거 버릴 수 있어야죠. 그죠? 그게 이제 저 강사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호흡이고 신뢰예요.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는 게 이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강의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는 진행이 될 거예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볼까요? 제 여동생이 용산에 있는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사가지고 세를 줬습니다. 세를. 제 여동생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집을 세 채를 구입을 했어요. 세 채를. 한남동에 하나, 그 다음에 개포동에 하나, 그 다음에 용산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걔 신랑이 대기업 고 임원인데, 걔가 평생 월급 모은 것보다 제 여동생이 2년 동안 집 산 그 가격 차이가 몇 배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쏠리는 거죠, 이유가. 저 개포동에 16억 정도에 산 거 지금 35억이에요. 2년 만에. 이 시스템상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에 단적인 표상이라고 봐요. 용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빌라 중에 하나를 세를 이렇게 놨어요. 계약서에 몇 년 계약했냐면 2년 계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만에 나가려고 그래요. 세입자가. 1년 만에. 자기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 줘야 돼? 안 내줘야 돼? 계약서에 몇 년이에요?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2년 계약서 썼죠? 계약서에 2년이에요. 근데 몇 년 만에?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임차인이 나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주인은 거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관련 주문이 이거예요. 주임법 4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 기간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실까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에 뭐가 없을 때요? 정함이 없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요. 누구요? 임차인은 세입자죠.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뭐라고?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2년으로 규율을 하려면 어떤 전제하에 2년으로 규율이 됩니까? 2년으로 보려면 어떤 전제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기간 정함 없을 때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 안 되죠? 해당 안 돼요. 두 번째는요. 2년 미만일 때 2년이에요. 그죠? 여기 해당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죠? 예.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 2년으로 보고 가령 2년 미만이니까 예를 들면 몇 년? 1년 계약했다면 1년 계약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1년 계약하면 1년 계약하면 임차인은 몇 년을? 2년으로 본다는 거죠. 누가?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다른 말로 말하면 1년이 뭐라고? 1년이 유효하다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자리 들어오세요? 따라서 이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거를 사례로 연동시켜야 돼요. 사례로. 그래야 이 내용이 확 뚫리는 거예요. 조문을 읽으면 안 돼요. 조문을 그대로 읽고 계시면 안 된다고. 사례로 연동시켜야 돼. 나 1년 계약했어. 그럼 몇 년 살아요, 세입자는? 2년 미만 살아도 되죠? 아니면 몇 년을? 그래서 세입자는 1년 계약에도요. 1년 계약에도 요 법조문대로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을 살아도 돼요? 2년을 살아도 되죠? 한편 2년 미만을 살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1년을 살아도 돼요, 1년을. 그래서 세입자는 1년 계약하면 2년이나 1년을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이. 이 선택권을 누구한테만 부여한 겁니까? 임차인한테만 부여한 거예요. 저게 임대인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임차인만 몇 년을? 2년과 1년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2년 미만, 즉 1년 주장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임대인은 1년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무조건 몇 년? 2년으로 되는 거예요, 2년으로. 그럼 세입자는 위사안에서 몇 년 계약했으니까요? 2년 계약했으니까 몇 년 살아야 될까요? 2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돼, 안 돼, 여기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세입자는 몇 년만? 2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2년만. 2년 뒤에 나가야 돼, 2년 뒤에. 1년 주장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년 주장하려면 언제요? 하려면 2년 미만으로 계약서에 썼을 때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조문으로 보시면 안 돼. 이걸 사례로 연동하셔야 돼. 그래야 저 내용이 확 뚫려요. 오케이? 그럼 3년 계약하면, 저 세입자는 3년 계약하면 몇 년? 나 3년 계약했어. 계약서에 몇 년? 3년. 그때 세입자가 2년 만에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네? 2년 만에 보조금 빼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중간 없어요. 민법에 중간은 없어요. 나 3년 계약했어. 그럼 몇 년? 3년 계약되는 거예요. 3년. 5년 계약하면 5년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이게 작동할 때는 언제? 이게 작동할 때는? 이때 2년 미만일 때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에 녹아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민법은. 사례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제 수험생 한 분이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계약을 했어. 근데 가게가 운영이 안 돼. 그럼 계약 기간은 5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주임법 4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보실까요? 조문. 묵시갱신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묵시갱신. 묵시갱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묵시갱신을 무슨 갱신으로? 자동갱신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6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6조에.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1항 보실까요?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까지요. 얼마 전까지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늦어도 1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뭐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겠다?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법문의 의미는, 법주문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조건을 뭐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는다? 이걸 법주문 그대로 외우려면 이게 학문이 되는 거야, 학문이. 법주문 그대로 내가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터지고 3년 공부하는 거야. 이거를 쉽게 하는 거죠, 쉽게. 그게 요령이야, 이게. 이걸 요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끝나기 얼마 전까지요? 1개월 전에. 그럼 12월 달이 계약 만료 기간이면 얼마 전에? 11월 말까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아무 말 없으면. 뭐 없으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게 그거예요. 뭐라고요? 계약 조건을 뭐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는다?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면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아무 말 없으면. 다른 말로 냅두면. 뭐라고요? 냅두면. 언제까지 냅두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자동갱신, 묵시갱신이 처리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어떤 임대차와? 종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거로 법이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전 임대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증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취급을 해요. 2년으로. 존속기간은 몇 년? 2년이야. 2년. 그럼 여기서 민법에서는 볼까요? 민법에서는 이건 민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지금 보는 거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민법에서는 임대차가 묵시갱신되면 임대차가 뭐가 될 때요? 묵시갱신이 무슨 뜻?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으면 냅두면이죠. 그럼 그냥 연장이 되죠. 그냥 연장돼서 갱신이 되는 게 묵시갱신이에요. 민법에서는 묵시갱신이 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똑같이 취급을 해요. 힘이 밸런스가 똑같다고 봐요. 누구한테 특별히 기울어져 있다고 보지 않아요. 힘이 밸런스가 똑같다고 봐.
그래서 이 묵시갱신되면 민법에서는 여기서는 주임법에서는 몇 년으로 취급을 했어요? 2년으로 법이 간주했죠. 왜냐하면 이걸 2년으로 묶어둔 이유는 2년으로 묶지 않게 되면 세입자가 계속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년 동안 주거권을 보장을 해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은. 이사를 안 가고 주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최소 기간을 몇 년으로? 2년 동안은 주거권을 확보해라라고 법이 규정을 해본 거예요. 법률에서. 근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민법에서는 묵시갱신은 뭐예요? 서로 말을 했다, 말을 안 했다.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간 없는 걸로 돼요. 뭐가 없는 걸로? 기간 없는 임대차로 돼버려요. 뭐가 없는 임대차? 기간 안 정한 임대차. 왜?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몇 년으로 돼요? 2년으로 돼요. 2년으로. 민법에서는 기간 없는 거. 기간 없는 임대차로 그냥 연장되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 임대차 말고 전세권이라고 있어. 전세권. 전세금 1억 내고 전세금 1억 내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 전세금 1억 넣었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전세권이 묵시갱신되면 그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계약 끝난 거죠? 끝날 때까지 말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년으로 볼 거예요? 기간 없는 걸로 볼까요?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이거 올해 시험 정답이야. 이게. 전세권이 뭐가 되면? 묵시갱신 되면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기간 없는 거로 된다. 어느 걸로? 똑같아요. 그래 민법은 똑같아요. 묵시갱신 되면 뭘로 취급해요? 그냥? 기간 없이 그냥 연장된 거예요. 왜요? 서로 간에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특별법에서만 특별히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려고 이걸 2년으로 본 거예요. 상가에서는 1년이에요. 어디에서는 1년?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이게 1년으로 돼요. 아, 그래서 이 묵시갱신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4개가 있어. 4개. 임대차가 있고요. 임대차의 묵시갱신 하나. 그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전세권의 묵시갱신 하나. 근데 이거 두 가지는 어떻다고요? 똑같다. 기간 없는 걸로 처리가 돼버린다. 그냥 말 없으니까 똑같이 기간 없는 걸로 돼버려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르다. 주임법에서는 몇 년으로? 2년으로. 상가는? 지금 4개를 한 거예요. 지금 묵시갱신 4개를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엮어내셔야 돼요. 공부량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뒤로 갈수록. 왜? 이 비교를 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다음 단서. 이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뭐한 때? 연체한 때. 연체. 차임을 연체했다. 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몇 기를요? 2기를. 그러면 뭐를 적용하잖아요? 그럼 묵시갱신을 인정? 안 한다. 묵시갱신 안 해준다는 거죠. 월세 밀리면, 월세를 몇 번 밀리면? 2번 이상 연체하면 묵시갱신 인정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는 이 사례처럼 민법의 이야기는 우리 생활 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저를 만나면. 저는 재밌게 계속 만들어 드릴 거예요. 수업에 최대한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낼 거예요. 졸지 않도록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고득점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함께하면 민법은 60점 목표가 아니라 몇 점? 80점이에요. 60점은 명함 내지 마세요. 80점이 저의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왜냐하면 내년 시험이 조금 어려우니까 80점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합격권에 가요. 이게 저의 학습 전략이자 모토예요. 내년에. 우리는 몇 점을 향해서? 80점 이상입니다. 80점 이상. 그 밑에는 우리의 목표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학습 전체 시스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단계. 첫 번째가 기초 이론 단계. 지금 하는 거죠. 11월하고 12월. 기본 용어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큰 틀만 볼 거예요. 용어하고. 그럼 이걸 빼버리면, 이걸 건너뛰어버리면 바로 일로 올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 여기 들어갈 때 힘들으셔요. 그래서 여기가 유의미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법학을 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들은 이걸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그다음 기본 이론 1, 2월 들어갑니다. 전체 기본 틀을 잡는 거예요. 기본 틀을. 여기부터 이제 진짜예요. 여기 진짜. 이때부터 세게 갈 거예요. 세게. 여기서는 재밌게 할 거고요. 아주 편하게 가셔도 돼요. 복습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복습 1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복습 필수예요. 복습 필수. 여기부터 진짜예요. 그 다음 심화 이론 3, 4월. 민법이 제일 힘들 때는 언제? 그 다음이 핵심 요약이 5, 6월입니다. 여기서 공부한 거래요. 여기까지 공부했던 거를 요약하는 거죠.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 밀도 있게. 이게 5, 6월. 그 다음 문제풀이요. 7, 8월. 이때 되면 그동안 이론 정리했던 거를 문제로 바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 이때 확 올라와요. 실력은 이때 확 올라와요. 빨리 오시는 분은 이때 끝난 거예요. 이때 정점 찍어요. 이때 찍으셔야 돼. 이때. 그래야 2차 과목을 할 시간을 확보하니까. 관건이 이거예요. 민법을 빨리 끝내셔야 돼요. 빨리. 이때나 이때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2차 과목 할 시간 확보가 되어져요. 그래야 1, 2차를 동차에 끝내게 할 수 있으셔요.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봐요.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모의고사 보세요. 그 점수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내고 합격권인지 아닌지 이걸 매 회차별로 평가를 해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국에. 그 다음 마무리 이론 특강이에요. 10월 달에. 총 8단계거든요. 이때 제일 힘든 단계는 어느 단계? 제일 힘든 단계?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제일 깊이 파고 들어가요. 기본 때는 많이 안 들어가요. 기본 때는 우리가 파고 들어갈 깊이가 100m라면 30m밖에 들어가잖아요. 30m. 30m까지 파고 들어가요. 근데 심화 이론 때는 100m 제일 깊은 심층부까지 다 들어가요. 이때가 제일 양 많고 중요할 때요. 복습이 제일 많을 때는 이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죠. 합쳐져야만 하나의 완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늦게 오셔가지고 기본하고 심화 중에 어느 거예요? 교수님 그러는데 그 우문이에요. 이거 섞여야 이거 합쳐져야 하나가 된다고. 합쳐져야. 여기서 30%하고 여기서 70%예요. 여기서 70%. 이거 하나 해가지고 커버 안 돼요. 이거 하나 해서 커버 안 돼요. 합쳐야 100이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두 개 합쳐야 됩니다. 근데 훨씬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려운 데는 어디? 심화예요. 여기가 훨씬 이때 중요한 판례, 중요한 이론 다 해버려요. 그럼 이걸 이때 하죠. 이때 하죠.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고 가버려. 이때 하잖아요. 이때는 기본 얼개만 짜요. 기본 얼개만. 이때는 크게 포기하거나 이럴 일 없어요. 근데 이때 되면 확 어려워져요. 왜요? 심층부 바닥까지 다 들어간다고. 이때 정말 전력 질주하셔야 돼. 이때. 민법에. 여기에 전력 질주.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력 질주하는 거야. 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약해서 줄이는 거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연습하는 거. 제일 폭이 많을 때는 여기요.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해요. 나가 떨어지거나 힘들다고 할 때가 저 심화 가져갈 때. 여기를 견디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2단계를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면 여기서 요약이 돼요. 요약이 돼.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돼. 버티면. 그러면 여기 오시게 되면 양이 확 줄어들어요. 정리가 돼요. 자리를 잡아.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이거 또 하잖아요. 그죠? 이걸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면 문제풀이 하면서 압축이 딱 돼요. 내용도 정리가 되고. 아, 이때 되면 내가 합격권이다 아니다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문제풀이에요. 요 사이에 기출문제풀이를 해요. 기출문제풀이를 요 사이에 해요. 기출문제풀이. 이거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출문제에서 90% 나오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풀이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대요. 자신감. 그 다음에 이때 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가 쉬웠다 어려웠다 막 그래요.
왜? 쉬운 것도 풀고 어려운 것도 풀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래야 긴장을 좀 하시거든. 그래 쉬운 거 어려운 거 막 나와 여기서. 그래 이때 또 한 번 이거 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때 중간에 또 들어. 근데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언제가 와요? 10월 달이 와요. 그럼 10월 달 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시험 한 달 남았죠. 그냥 있으면 시험 쳐요. 이때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쯤 들어. 여기도 한 번쯤 들어. 그래서 적어도 몇 번 정도요? 3번 정도 포기하고픈 생각이 꼭 드셔요. 근데 그냥 버티면 그게 힘이 되고 실력이 돼요. 반복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4-5번 반복을 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 5번 정도 반복을 해요. 저하고. 그러니까 계속 돌려주니까 버텨주면 그게 실력으로 쌓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흔들리면서도 꽃은 꼭 핀다고 그러죠. 흔들리거나 포기하고픈 생각이 드는 거 이거를 좌절로 이해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때 돼요. 이때 되면 자신감 확 와요. 그리고 민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6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제가 목표치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타 사이트하고 비교를 거부합니다. 아까 적중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실강의를 해서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고요. 이게 인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강에. 실강의 1개. 그 수험생들은 그동안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이걸 했던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1번 보고 2번 보면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은 켜놓고 자기는 딴 데 가서 TV 보고 있고 이런 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죠. 집중력이. 이걸 극복하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업계 최초로 이걸 시도했어요. 스튜디오 강의를 따로 촬영을 합니다. 저 내용하고 따로 별개로. 복습용으로. 그래서 이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복습에 치중을 주셔서 복습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수험생 여러분한테 기본서 내용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고 문제까지 다루고요. 까다로운 이론까지 다 비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양쪽을 2개를 진행할 거예요. 2개를. 이건 업계 최초예요. 대부분 시중의 사이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이게 없어요. 이쪽이요. 제가 이쪽 랜드프로하고 올해 전속 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강의를. 그러니까 쟤는 시간적으로 저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2개를 진행해서 복습을 하신다는 거죠.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까다로운 것도 이때 다 다루고요. 문제까지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빨리 끌어올려. 민법을 빨리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준비하면서 준비한 멘트는 이 부분입니다. 인생도 공부도 설정값이다. 내가 설정을 60점으로 하면 60점만큼 공부를 하게 되고 내 인생도 내가 1억을 벌겠다 아니면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거기까지 밖에 못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설정값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공부도 확연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설정값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랜드프로에 있는 저 양민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설정값을 31회 시험에서 확연하게 달리해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준비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